예, 2021년 1월 둘째 주 줌 주간 전략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황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끝. 석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빠서 좋으시죠? 네, 김영호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와, 제가 황규님이랑 저는 예민수 앵커입니다. 소개를 안 해버렸네. 뭐 다 아니까. 아이, 별 말씀을요. 겸손해야지. 금요일 날 황큐님이랑 제가 만났는데요. 만나서 장중에 우리 한 89포인트인가 90포인트 올라가길래 몇 포인트 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120포인트가 올랐잖아요. 정말 참 과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뭐 무쏘의 뿔처럼 가라라는 옛날 그 영화 제목인가요? 네. 그런 거 있었죠? 예. 네, 참 무쏘의 뿔처럼 가고 기록이 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오늘 영상 촬영하면서 네. 100포인트 넘은 그 종가 포인트 넘는 거 그게 나오는 거를 화면 캡처를 해서 영상에 올렸어요. 네. 그러게요. 몇 번이나 있었어요? 어떤 거? 100포인트씩 오른 게 몇 번이나 있었어? 기억이 없어. 기억이 아주 옛날에 몇 번 있어요. 한 세 번. 한 번인가 두 번 있었어. 네, 두 번, 이번이 세 번째인가 되고요. 떨어질 때도 100포인트 떨어진 때도 있었고. 우리 김쌤은 지난주 뭐 정신 없었는데 어떻게 지냈어요? 아까 저희 그 빨간색 양봉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연장으로 현대차 하루에 가는 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한국은 끝났다 그러면서 뭐 그런 게 아주 고착화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루에 가고, 저는 또 ETF 펀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ETF 이런 것도 불을 뿜는 거 보면서 너무 놀랐던 하여튼 하루였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거 뭐 대형주가 완전히 뭐 중소형주처럼 올라가는 그런 장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예. 자, 그러면 뭐 제 역할 먼저 시작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주간 흐름들 이번 주 일정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중간에 이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편하게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 이거 근데 우리가 조금 뭐 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게 보이시죠? 지금 코스피 주봉인데요. 코스피가 주간으로 9.7%가 올랐거든요. 거의 한 주간에 10%가 오른 거야. 그런데 유독 코스피만 그렇다는 거죠.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소외가 됐었다는 거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보면 뭐 S&P가 기준이니까 S&P 기준으로 하면 S&P도 1.8%밖에 안 올랐거든요. 나스닥도 주간으로 2.4%예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얼마나 달렸는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흐름들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 띄워놓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0.02까지 좀 반등을 했고, 원화는 1093원, 원화도 좀 올랐고, 비트코인이 제가 주간 계산해 봤더니요, 비트코인이 41,100불 정도 하는데, 비트코인은 정말 황당한 게 계산하려고 중간에 계산하고 있으면 계속 움직여. 효과가 없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가니까. 근데 제가 점심 때 계산할 때 41,159달러였는데 주간 28% 올랐대요. 28.5 정확히는. 완전히 뭐 올킬인 거고요. 정말 뭐 우리가 참 과하다고 얘기하면서 어찌 참 말릴 수 없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이번 주도 기대와 우려가 조금 공존하는 그런 한 주간이에요. 보면 제가 뉴스도 좀 찾아보고 일정들 봤는데, 이제 지난주에 바이든 당선자 대통령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뭐 의사당 난입 사태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확정이 이제 됐고요. 바이든 당선인 대통령에 따른 이제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이번 주에 있을 것이다. 주가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런 근거였고요. 다음 주가 이제 20일 날이 취임식이잖아요. 이번 주는 둘째 주간인데 둘째 주간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봤지만 내일부터 월요일 이제 CES 가전박람회 하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4일까지 기간이 똑같습니다. 있고요.
미국은 지금 사실 실세 금리가 오르는 게 이게 상당히 올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이미 10년물 국채가 1% 넘었거든요. 금요일로 1.119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쉽게 뭐 긴축의 기흑자이길 꺼내긴 어렵겠지만 이런 얘기들 이번 주에 그 연준 위원들 연설 있는 게 일정이 중요하거든요. 13일 날 수요일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브레이너드 이사가 13일 날 발표하고요. 14일 목요일 날 제롬 파월이 연설해요. 그래서 요구에 어떻게 될까 좀 발언 수위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14일은 또 이제 옵션 만길이잖아요. 야, 이번 만길이 정말 또 흔들어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15일 금통인데 뭐 금통일은 그 금리 뭐 동결할 거고 지난달에도 보면 만기일 한 이틀 전에 왕창 흔들어가지고 그때 그죠? 기억나시죠? 엄청나게 좀 흔들었던 경험들이 있고요. 제가 오늘 이따가 그 옵션 만기와 관련된 외국인들의 현재 파생 쪽에서의 어떠한 그 누적적인 순매수 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좋아요. 수급상 이제 금요일 날 또 외국인들 들어왔잖아요. 근데 다음 주 이제 만기고 외국인 기관도 고민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이번 주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 시중 금리에 관한 뭐 얘기, 올해는 아니더라도 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조금 긴축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시장에 이제 좀 소위 텐트럼 발작을 줄 수 있는 얘기고, 만기 있고 B2가 그러게요. 새해 들어 4일 동안 신용대출이 5천억이 늘었고 마통이 7천 개가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지금 돈을 땡길 돈 없으니까 뭐 2030이던 직장인들이 그냥 마통이라도 땡겨가지고 소위 이제 주식 없는 그 괴로움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게 되게 좀 우리 올해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겐 별로 사실 안 좋은 거죠, 그죠? 차분하게 가야 되는데 대충 뭐 일정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 황큐님 뭐 꼭 내가 뭐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입을 지금 움직이시는 그 게 보여요.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마통 얘기하듯이 그 주식을 갖고 있는데 나만 저기 시총 상위에 있는 거 안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고 나만 주식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분화방처럼 또 달려들게 돼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탁금하고 실질 예탁금이 동시에 한 2, 3주 사이에 또 10조가 늘어난 거잖아요. 3주 걸렸나? 그래서 그냥 오늘은 내가 뭐 특별하게 더 지금 사실은 이 정도 지수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의 고소공포증 같은 게 좀 생겨요. 그래서 고층 빌딩 유리창 닦을 때 아래 내다보면 현기증 나니까 아예 그냥 유리창만 보고 열심히 닦으면 되거든. 정말. 그래서 지금 창 오른 상태에서 창문 열심히 닦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기다 해치수단을 아직 안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좀 조치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화면 2개 정도를 공유를 해볼게요. 혹시 다른 사람들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CNN에서 나오는 그 Fear and Greed Index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탐욕과 공포지수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빅스 지수 우리나라에는 V코스피라고 나오는 공포지수 그 2개 화면을 그냥 이렇게 참고삼아 보여드릴 테니까 각자의 해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공유는 Fear and Greed 이쪽입니다. 제가 낙서 없이 그냥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왼쪽에 이렇게 시계 지금 대시보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극도의 공포보다는 한참 오른쪽에 익스트림 그리드 쪽에 약간 가까운 72 정도로 해서 약간 지금 그 시장을 반영한 분위기가 좀 보이죠. 72 정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지표들이 한 7개 정도가 있어요. 내가 끝날 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여기 뭐 마켓 모멘텀, 뭐 스톡 프라이스 스트렝스에서 뭐 영어로 쭉쭉 돼 있는데 이거 한국말로 번역된 거 제가 정리하면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미국 시장입니다. 그죠? 이 정도 수준으로 인식을 하는구나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CBOE에 있는 빅스 지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 6개월을 좀 보고 계시는 건데 이거를 그 1년 정도로 좀 확대해 보면 대충 분위기 아시겠죠? 언젠지.
왼쪽이 우리 3월 그때 중순 3월 16일 뭐 이때쯤이고 지금 이렇게 쭉 우하향하고 있는데 현재 이 수준에서는 그 공포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하기에는 좀 아직은 섣부르고 이르다. 약간은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그 시장의 흐름이라는 건 급변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 맨 왼쪽에서도 급변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계감 저는 항상 약간 데이 트레이드지만 부수적으로 시장을 좀 보려고 하는 기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혹시라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좀 더 음. 예민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까 그 CNN에서 나온 그 공포지수 그거를 이렇게 번역한 글이 지금은 안 보이네. 제가 모르고 닫았나 봐요.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제가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질문. 예. 예. 네, 아니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라 데이터 트레이더시네 보니까. 아, 왜냐면 데이 트레이딩은 감각적으로 하는 분은 단타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사람은 데이 트레이더라고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타와 시스템을 보게 데이 되고 트레이더를 구분한다. 예. 아까 그 탐욕과 공포와 탐욕 지수가 미국이 72였나요? 예. 그리드로 나온 거. 그러니까 아니 그게 예. 그 탐욕과 공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쪽에 그렇죠. 가 있느냐를 뉴트럴이 0인 이렇게 네, 보는 지금은 거니까. 이제 그 공포보다는 탐욕 쪽으로 그리드로 와 있는 거잖아요. 예, 약간. 그게 이제 72였는데 우리 시장을 그거를 그려본다면 한 80 되지 않을까? 너무 80 넘을 것 같아. 지금 순간적인 그거로 보면 90이지 뭐 나올 우리 것 같고, 시장은.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내가 오늘 그 아침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우리 휴대폰 같은 데서도 V 코스피로 조회하면 나옵니다. V 코스피. 나오죠. 예. 그래서 일부러 지금 보시는 분들 그게 많이 지금 그 변동성이 커진 거잖아요. 원래 빅스라는 게 미국 S&P 500에 있는 선물옵션의 변동성, 한 달 변동성 그걸 갖고 계산하는 거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올 겁니다.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낮게 나가든 하여튼 크게 나올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저는 그 정도로 해서 하여튼 고소공포증 안 걸리고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질문.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걸 보여주고 본인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그냥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지. 나는 그러니까 뭐야 결론은? 결론 나는 지금 그 약간 발뺄 준비 조금 한다. 나는 그게 기본이고 시세는 따라가되 발뺄 준비는 한다. 그게 뭐냐면 전에 데이 트레이드는 포지션을 안 갖고 넘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난주에는 거의 포지션을 채워서 넘어갔어요. 왜냐면 그 다음날 꼭 개법을 해버리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 현금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네. 현금 비중을 다 넘기는 건 아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곧버스에 대한 부분들도 근데 그거 아시죠? 곧버스 그 공부해야 들어오잖아요, 개인들. 네.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냥 즐길 땐 즐겨야죠, 뭐. 그렇죠. 뭐 앞만 보고 일단 닦으래매요. 뭐 밑에 쳐다보고. 네. 밑에 보니까 어지러워. 그러니까 제일 높이 사는 분이 황큐님 지금 아파트 몇 층인데요? 네, 몇 층이 사세요? 자, 누가 제일 높은 데층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석규님 몇 층 사세요? 1층. 그럼 땡이고. 저 황큐님 몇 층? 나도 높은 층인데 2층. 2층. 저는 5층이고 우리 김쌤은 몇 층이에요? 제가 제일 높이 사네요. 8층입니다. 8층 얘기하세요. 8층 사시는 분 다 고소공포증들이 좀 있구만. 8층 사시는 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뭘 준비하시는지. 저 사실 아까 질문하고 싶었던 것도 하나 있기는 해요. 사실은 지금은 약간 고소공포증 느끼는 부분도 느낄 수는 있지만 너무 그동안 우리만 소외됐던 거, 억눌렸던 거 한 번에 분출된 거니까 조금 즐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는 있거든요. 너무 막 짧게 이렇게 누리고 다시 내려가고 스스로 자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희는 지금 약간 아까 데이터에 근거해서 황큐님께 좀 궁금한 게 이게 약간 시장의 어떤 그 여진 같은 게 혹시 나타나면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보고 좀 하면 좋을지를 항상 고민을 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요새 특히나 보면. 그렇죠. 현금 비중도 좀 낮게 생각하고요. 예. 하여튼 뭐 다들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 시작할 때는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표현을 했었잖아요. 나만 소외된 거 아니야? 나만 주식 안 하는 거 아니야? 나만 코스닥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급하게 코스닥 팔면서 코스피로 넘어간 것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금요일 날 코스피가 더 오르고 코스닥은 뭐 약간 그 정체된 듯한 그런 인상을 주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 네, 김쌤은 오늘 뭐 좀 준비하셨어요? 예, 저도 일단 그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을 네. 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펀드를 하나씩 특징적인 걸 소개를 드리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카카오 네. 페이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그 미국 나스닥에 들어가는 ETF 5개에 투자하는 펀드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아직 전체 화면이 아니네요. 잠시만요. 아이고 이게 예, 밑에 저거 누르면 되잖아요. 네네네네네. 네, 그렇죠. 네, 이제 보이시죠? 이번 주에 가지고 온 거는 이제 미국에서 되게 핫한 ETF, 특히 그 바이든 당선자 확정과 더불어서 블루 웨이브도 그렇고요. 예, 지금 그 한 주 동안 아까 그 올랐던 거를 저희 예민수 박사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얘도 거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주 동안 19% 정도가 올랐습니다. 와, 그래서 얘 이름이 미국에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인데 나스닥에 있는 거고요. 약자로 QCL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퍼스트 트러스트라고 해서 우리 뭐 삼성 코덱스 할 때 그 삼성 같은 회사인 거고요. 클린 에너지 엣지 그린 에너지 그 인덱스 펀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보시면 어디다 투자하는 거냐라고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가 업종이고요. 네, 위에가 이제 업종이고 밑에가 이제 종목입니다. 이거는 이게 ETF가 우리 흔히 그냥 패시브하게 해당 지수를 복제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얘는 ETF인데 한 45종목 정도로 되게 압축해서 투자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가 한 34%,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에너지 등등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오토 앤 트럭 매니팩처링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전기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테슬라라든가 뭐 중국의 테슬라라고는 니오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세미컨덕터도 우리 태양광 발전에 들어가는 반도체, 전력 반도체를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렉트릭 유틸리티인데, 이게 기존에 우리 기간 산업들, 유틸리티 산업, 우리 한국전력 뭐 이런 산업인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관련된 회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일렉트릭 컴포넌트라고 해서 상위 5개를 보면, 우리가 시장에 지금 미국 ETF에 가장 핫한 거는 그냥 순수 신재생만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뭐 태양광만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특징적인 게 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사랑하는 최애 주식인 테슬라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기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추가가 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엔 신재생이다. 그래서 종목도 밑에 보시면 테슬라랑,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틸리티, 일렉트릭 유틸리티 들어간 거고요. 니오 같은 중국의 테슬라 같은 회사들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펀드가 운용 규모가 한 2조 3천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요 구간이죠.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한 1조 3천억 가까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금 이익도 많았고 펀드 보수도 한 요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굉장히 핫한 지금 테마다라고 봐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뭐 우리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뿐만 아니라 향후의 업종 그 선도주들 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차트 보더라도 지난해 연간 상승률로 얘가 한 150% 이상 나왔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실제로 100% 이상 올랐습니다. 예. 엄청나게 상승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해외 ETF는 이렇게 하나씩 소개해 주시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테슬라 사기가 사실 간땡이에 붙지 않으면 사기 어려운 상황인데, ETF는 신재생 에너지는. 근데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게 작년에 그 바이든이 대통령 되기 전에 가능성 높다 할 때 한번 확 올랐다가 다시 좀 빠지지 않았나요? 예, 그게 지금 정확하세요. 그 타이밍이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그때 그 빠진다고 생각하고 그때 보고 들어간 게 8월 달이었습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바이든 그 후보가 갑자기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게 작년 하반기에 정확히 뭐 한 9월에서 한 11월, 12월 사이까지는 조금 좀 침체가 됐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그러게요.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꿋꿋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이거에 선도했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냥 단순 신재생 에너지만 봤으면 조금 탄력이 덜했었는데, 테슬라라든가 이렇게 니오 같은 전기차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퍼포먼스가 강했던 특징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이렇게만 보시면 되게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갈 수 있는 테마가 아닌가. 그리고 또 추가로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개별 종목 대비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낮다라는 일단 안정감도 들 수 있고요. 이게 해외 ETF, 미국 ETF는 달러로 사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원달러 상으로 밴드로 보면 거의 하단 쪽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강세가 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나중에 한 번씩 출렁출렁 할 때마다 이게 환율이 좀 위로 절하가 되고 치솟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때 상당한 달러 자산으로서의 해지 기능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네, US 달러 표시라는 게 좀 의미가 있네. 자, 질문 하나. 예. 저기 그 펀드를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직접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되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직접이라고 하면 어떤 펀드 운용사도 직접 자산운용사가 직접 파는 데가 있죠. 펀드를. 자기네가 만든 거라. 직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직판. 이게 이제 자산운용사는 통상 상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공장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네. 하이마트가 됐든 홈플러스가 됐든 이런 소매 판매점을 통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 팔아주는 네. 데가 은행이나 증권사가 되는 건데 네. 워낙 요새 은행 증권사들이 뭐 전문 사모들 라임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위축이 돼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직접 하는 시도를 하는 회사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뭐 유퀴즈나 이렇게 방송 출연 많이 하는 그 한광천 회장. 메리츠 자산운용의 뭐 조니 대표님이나 뭐 에세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님 이런 경우는 이제 직접 그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해서 펀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대신 그 회사 상품만 주로 가입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그 외에도 요새 보면 뭐 삼성 자산운용 같은 데도 작년에 삼성 카드에 보면은 삼성 페이랑 연계해서 앱 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삼성 카드 앱을 통해서 삼성 자산운용 펀드를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뭐 ELS 같은 것도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다른 많은 회사들이 좀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공유 꺼주시고요. 네, 자, 이제 석규님과 함께 우리 시장 얘기 본격적으로 지난주는 뭐 첫 주인데도 불구하고 한 주가 온전히 열리니까 우리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잖아요. 지난주는 이제 네. 이번 주는 말씀하신 수급 또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리 좀 해주세요. 잠깐만.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 시장의 이제 고객 예탁금 급증과 70조 원 시대를 이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신용융자 잔고 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시장에서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하나 하고 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어떻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하면서 이제 종목 한 2개 정도 다음 주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하나는 우리 예 박사가 얘기했던 컨퍼런스 콜 관련된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센이 얘기한 바이든 정책 수혜주 그렇게 이제 2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이 보시면은 이제 우리 그 빨간 선이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요 파란 선이 이제 신용잔고 급증하는 이러한 것이고 나머지가 이제 고객 예탁금 추이 그리고 이제 마탱이가 간 펀드 기관의 주식형 펀드 혼합형까지 넣을까 그러다가 아유 뭐 의미도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이제 조금 뭐 증가가 또 오히려 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신용이 이제 제일 문제죠. 제일 위에 있는 선이 신용이네. 아니 요 파란 선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 보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파란 선이 사실은 작년에 12월 30일 기준으로 신용잔고가 뭐 9조 원 정도 그리고 고객 예탁금 28조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30조 잡으면 한 30% 정도 신용융자잔고 비율이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왜 위험하냐면 이렇게 이제 같이 올라갈 때는 뭐 별 상관이 없어. 그러다가 버티다가 시장이 이제 폭락을 하면 폭락하면서 신용잔고가 2월 말에 10조 정도 11조가 채 안 됐는데요. 이게 한 달여 만에 쓰나미처럼 쏟아지면서 4조 이상이 쏟아졌다고. 이러면서 시장을 소위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또 한번 당한다? 아주 참 그때와 지금의 뭐 고객의 탁금은 뭐 비할 바가 없겠지만, 그러면은 이때부터 신용융자 잔고가 이제 같이 고객의 탁금이 증가하면서 올라왔고, 한때는 이 신용보다도 고객의 탁금이 증가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신용융자가 증가도 됐다가 여기 보면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고객의 탁금이 신용융자랑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만을 놓고 본다면 지금 70조 원 정도인데 신용잔고가 20조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30% 내외. 이러니까 같이 비율대로 올라왔으니까, 만약에 고객의 탁금 대비해서 뭐 신용유효잔고가 뭐 50%다 이러면 이거는 진짜 뭐 폭탄 맞을 준비하는데 30%대. 그러니까 위험 수위는 왔지만 뭐 고객의 탁금이 계속 올라오는 걸 감안하면 뭐 그럭저럭 버틸만 하지 않겠나, 이걸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제가 지금 계속 그 좀 누구한테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얘네들의 속내를 모르니까. 그 우리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당선 그 의회에서도 승인이 되고 환율도 1,100원에서 이제 1,080원, 90원 왔다 갔다 하니까 1월 사실은 이제 12월 말 이후에 1월 달 들어와 가지고 1,000억 정도 매수하고 금요일 날 1조 6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물 쪽에서는요.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면서 현재 누적적으로 3조 1,000억을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예. 더더군다나 콜 옵션이라는 거는 결국은 주가 올라가는 쪽으로 배팅을 하는 건데, 콜 쪽에서도 441억이나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번 주에 만기 아닙니까? 이틀 동안에 이제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요. 더 골 때리는 거는 풋은 200억 가까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어제도 금요일 날도 매수하고 목요일도 매수하고. 그러면서 파생은 그러니까 완전히 파생 쪽의 방향을 보면 외국인들은 선물 3조 원 이상 순매도, 콜 400억 이상 순매도, 풋은 200억 가량 순매수. 그러니까 완전히 하방 쪽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물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3월 11일이니까 뭐 3월 16일 날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지는 이제 뭐 아직은 뭐 일정은 그렇게 잡혔는데 뭐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시간은 있다 치더라도, 이 옵션 만기가 이제 3월까지는 2번 남아 있잖아요. 1월과 2월. 이때 이제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 이게 저는 대단히 당장 이번 옵션 만기 때부터 14일 날 목요일 날부터 우리 시장이 다음 주 되면은,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뭔가 영향권에 있지 않을까. 과연 이러한 포지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순수 고객 예탁금 70조 원 시대에서 편하게 갈 것이냐. 또 선물 그 매수 추이를, 시세 추이를 보면요, 지금 미결제 약정이 만약에 12월 만기 이후에 롤오버된 물량도 있고 뭐 하니까 저게 매도가 순매도를 보이지만 매수했던 거를 전매도하는 물량이라고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미결제 약정이 금요일 날에도 5천 계약 이상이나 이렇게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적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지금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단순한 해지 차원이냐, 아니면 진짜로 얘네들이 3월 달에 와장창 뭔가 이 급락을 조정을 하든 급락을 보이려는 그 움직임들이 아니냐라는 그 의문점을 가지고 얘네들의 포지션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우리가 추적하면서 우리 이 줌 방송이든 또 다른 방송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도 좀 워닝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워닝은 작년 말부터 사실 과했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과하다고 이제 내려오는 건 아니니까 조심은 하자 그랬는데, 뭐 아까 우리 김선 얘기한 것처럼 뭐 알고는 있죠. 과한 건 알고 있지만 이제 공중파 이런 데서는 위험하다 그러지만 우리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야 언제
가격과 가치가 똑같아 본 적 있어? 항상 그렇습니다. 오버슈팅 한다, 항상 언더슈팅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덧붙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급락 이후에 급등하는 과정에서도 요 만기 때마다 항상 흔들어댔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급등하면서 이 화면 보이시나요? 네. 예. 네, 아이고, 이때도 뭐 포인트 상으로 한 200포인트 가까이 6월 그리고 8월 달에도 옵션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9월 만기 때 요때 9월 때는 미국의 금요일 날 셋째 주 금요일 날 만기되고 나서 흔들어댔고 그리고 이제 또 10월 옵션 때 요때도 이제 이렇게 또 흔들어대는 이러한 어떤 변곡점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소위 말하는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격도가 뭐 거의 뭐 120 정도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은 우리가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우량주들 매수할 타이밍을 한 템포 늦췄다가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 지금은 불나방처럼 코스피 200 내지는 시총 20위권에 있는 종목들 쫓아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이 뭐냐? 그렇죠? 시간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돼서 이제 삼성바이오가 메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메인 부스에서 이제 쫙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셀트리온은 참석 안 하고 삼성바이오가 메인.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요것들을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6월 달에 사실은 86만 원 고점 찍고 하면서 한번 쌍봉 비슷하게 가고 이번에 88만 원 신고가 내고 나서 12월 달에 지루한 이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박스권이 이제 형성이 됐던 거죠. 여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흔들렸던 이거는 뭐 아니라고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제 제반 이평선들 모아놓고 말이죠. 이러한 모멘텀이 생기고 셀트리온 혼자서 기세등등했던 것이 이제 주춤하면서 이쪽으로 매기들이 좀 올 수 있는 이런 타이밍들 아니냐. 그래서 삼성바이오는 요 정도 자리면은 뭐 다시 여러분들이 모아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는 뭐 태양광 뭐 풍력 뭐 CS 윈드 뭐 OCI 뭐 하나 솔루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삼강 MNT. 저는 뭐 하나는 원래 하나생명 빌딩에 계셔서 좀 미안하지만은 하나는 제가 평생을 매매를 안 해봤어요. 하나그룹 주들은. 그래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도 이제 조금씩 다시 이제 살아날라 그래요. 지난번에 5일선에서 요 지지받으면서 100만 주 거래해주고 3일째 음봉인데 5일선 지지 잘 받으면서 요 직전 고점에서 터졌던 거래량이 275만 주였습니다. 4만 5천 원을 갔던 요 자리인데 요거가 한번 돌파가 돼준다면 지난번에 요 4만 6천 원 9월 달 그리고 요 11월 달에 요 4만 5천 원 그리고 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4만 4, 5천 원대 이렇게 있는데 요게 한번 터져주면 의외로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여러분들에게 1월 달에 바이든 정부의 수혜주로서 으쌰하고 좋은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 예. 질문. 네. 처음 보는 그림에 가까운데 사실 음봉 3개가 네. 우상향하는 거는 거의 드물게 그러니까요. 네. 되게 신기한데. 그렇죠. 혹시 보통 봉이 1개 갖고 심리를 읽는다 그러고 봉 2개를 가지고 예고를 잡는다 그래요. 그리고 봉 3개를 가지고 타이밍을 잡는다 그러거든. 네. 근데 봉 3개가 음봉인데 약간 우상향하는 거는 무슨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거냐 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렵네 이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캔들의 조합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향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 역시 완벽하게 정배열을 돼 있는 거고 거래량이 터져준 이 자리에서 이걸 우리가 다시 이제 해석하면 저는 요즘 이제 거래량으로다가 모든 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 거래량이 터져준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줬다. 오히려 뭐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5일선에 대한 이격을 축소시키면서 이 고점의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야. 이거 완전히 흔들어대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거래가 한번 다시 또 빵 하고 나와주면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이런 종목 이런 식으로 있다가 막 15% 20% 가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뭐 현대위하고 뭐 현대 아마 뭐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걔는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도 한번 보세요.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도 이게 여기서 물론 이 거래는 의미가 없다고 그래도 여기서 1월 이때 뭔가 안 거야. 1월 4일부터 180만 주나 거래 터지면서 20%나 급등했잖아요. 거래는 거기 네. 시간이에요. 네. 그럼요. 그러고 나서 거래 죽이면서 5일선 이격 딱 좁혀놓고 거래 살짝 터지더니 그 다음날 이렇게 갭상승 17% 나오고 상한가 장중에 갔다가 이 도찌형 나오고 이게 이 돈들의 잔치에 돈들의 잔치. 그래서 모비스는 지금 차트를 보면 어떤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쉬는 거죠 뭐. 음, 예.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해먹은 놈들은 음, 하고 팔 놈들 판 거고. 음, 예. 이제 딱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폭에서 이제 이걸 돌파하러 가기는 힘들고 이 그러니까 밑으로도 안 빠지고 어, 5일선 올라오기 기다리는 거죠 이제. 위아래로. 그렇죠. 5일선 올라 이렇게 이제 시간 지나면 뭐 이렇게 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옆에서 이제 또 도적이 나오든 윗골이 달리든 밑골이 달리든 해가면서 음, 위아래 지지와 저항의 꼬리들이 나타나고 있다가 다시 갈래 그러면은 가는 거고. 오늘 근데 다만 뭐 2024년부터 바로 레벨 4에 애플 현대카가 나온다며요. 뭐 그 전자신문이가 어디에서 아까 속보로 하나 그래요? 그 기사 나오대. 있었어요? 아니, 언제 일단 저기 화면 좀 음. 꺼주시고요. 공유 꺼주시고요, 석기님. 예. 네. 그런 것들 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네. 아무튼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보면 지금 시장에서 잘 숨고르게 해주고 거래가 어느 정도 한 번씩 나와줬다가 쉬어줬던 것들을 관심 갖고 대응할 만한 그러한 위치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전망 관심 종목 삼바 현대에너지솔루션 봤고요. 현대차 얘기 좀 하죠. 현대차는 뭐 지금 애플하고 정말 안 그래도 뭐 현대차가 이슈가 워낙 많은데다가 애플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김씨는 현대차 그룹 어떻게 보세요? 아, 지금 저한테 말씀 주신 거죠? 네네네. 이게 저는 현대차가 조금 이게 저도 이제 ETF 아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자동차 ETF 대장이기도 했었고 작년 초 같은 경우에 되게 좋게 생각해서 제 연금에 있는 것들 리밸런싱해서 놓고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드리면은 이게 관심이 다들 없으셨어요. 물론 저도 이제 뭐 알고 그걸 한 건 아니고 너무 이제 반도체나 이런 뭐 IT 이런 쪽 중심으로만 시장이 흘러가는 것 같고 그래서 담아놨던 건데 제가 현대차를 볼 때는 지금 일단 이 아까 테슬라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리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일단은 그 자동차 특히 전기차의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러면 이게 항상 1등주들이 이렇게 좀 수급적인 또 가격적인 부담을 글로벌리 느낀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패스트 팔로잉 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씩 터질 때 그 예전 2010 언제였죠? 그 차화정 이렇게 나올 때 시장. 그 11년. 시장의 어떤 추세들 선호도고 비슷하게 한번 또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꼭 종목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 전부가 네. 저는 현대는 상당히 저는 운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되게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뭐 LG 계열의 뭐 우리 저기 뭐 구 회장님도 그렇지만 세대 교체라는 부분이 어떻게 잘 맞춰지면서 좀 빛을 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코스피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전자신문 기사 제가 찾았습니다. 이게 사실 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화면 나오죠? 네. 네. 결국은 이제 공시도 했지만 보통 공시 이런 얘기 나오면 10개 중에 8개는 검토한 바 없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안받았고 적극적. 확정된 바는 없다. 이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사실 전자신문은 사실은 신뢰할 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매체가 어디냐가 중요한 듣보잡이면은 저거 한데 전자신문 기사가 있네요. 현대차와 애플이 2024년이 뭐 3년밖에 안 나오네. 1분 나온다. 1분기 중에 보면은 기고프도 한다고. 네, 킥오프 한다. 그러니까 1분기 협력 사업을 알리는 공식 비공식 킥오프 행사를 열 걸로 간다. 이건 뭐 굉장히 진보된 얘기네요. 아까 또 석희님 얘기하신 것처럼
보면 2022, 그러니까 여기 올해 1분기에 킥오프 행사하고 2022년에 애플과 베타 버전, 2022년 내년 아니야, 그죠? 베타 버전 내놓고 24년 전으로 10만 대 양산과 함께 40만 대 규모의 라인을 확보한다. 조지아주 공장 생각할 수 있고, 뭐 상당히 구체적으로 써놨는데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는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현대차가 막 22% 올라가고 막 모비스가 장중 상한가 간다는 거는 사실 과하잖아요. 근데 추가적인 뉴스와 모멘텀을 얼마나 장착하고 이제 재료를 다시 뿜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뭐 뉴스 자체는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고, 저는 글로비스도 못 올랐기 때문에 사실 모비스를 굉장히 오래 보고 있었는데 모비스가 진짜 못 갔거든요. 근데 뭐 순간에 뽑은 거 보면 현대차 뭐 그다음에 모비스, 만도, 위아 가겠지만 글로비스도 좀 못 간 것 같이 수소 모멘텀도 있고 뭐 글로비스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현대차 관련해서 뭐 황키님이나 석키님 추가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는 그 글로비스도 물론 좋지만 음, 아까 그 제가 이제 계속 그 했던 실질적으로 이 현대차 자율과 관련된 애플과의 이 협업이 뒤늦게 이제 알려지긴 했지만은 글로비스보다는 현대 오토에버를 음,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3사 합병하고 나서 시총 3조 원, 거기에 이쪽과 관련된 멀티플까지 만약에 더 준다 그러면은 얘가 실질적으로 현대 오토에버가 뭐 시총 뭐 4조 5조도 금방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모빌리티와 관련된 실질적 역할을 정의선 지분도 이번에 뭐 합병하면서 한 7%로 줄었지만 글로비스랑 오토에버랑 있죠. 네. 네, 그런 측면으로 계속 현대오토에버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오래 하네. 어쨌든 변동성은 집에 가시고 싶은가 보네. 네. 변동성은 뭐 있을 수 있다는 건 사실 연말부터 우리가 생각해 왔던 건데 지난주도 3,150을 왕창 땡겼고 이번 주도 우리가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장을 보고 있지만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만 뭐 지난주 기세라고 뽑고 가면 뭐 이거 뭐 3,200, 3,300 얘기도 뭐 나오지 말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죠? 법도 근데 없는. 이제 잠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포인트를 짚고 가야 되는데 이제 3,100, 200, 500, 뭐 4,000 이건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아까 우리 김쌤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의외로 우리의 산업의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 지금의 이 엄청난 시대에서 딱 부합되는 거야. 기업들이 정말 대기업들이 이게 참 우리가 박수 쳐줄 만한 거예요. 맞아요. 포트폴리오가 좋죠. 네. 반도체, 그다음에 IT, 바이오 있죠. 자동차 그러니까 있죠. 네. 뭐 친환경, 뭐 태양광 이런 거 있죠. 네. 자, 오늘은 황큐님이 뭘 좀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뭐 처음 시작할 때 아까 포모 증후군하고 그다음에 고소공포증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냥 창만 보고 있고 너무 거기 바닥을 너무 심하게 내려다보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하다. 저는 그냥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예. 네, 이번 한 주 그렇습니다. 또 어떤 장이 펼쳐질지 아주 드라마틱한 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주간이고요. 2021년 1월 둘째 주 줌 주간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